안녕하십니까, 유승우입니다. 학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에너지, 정기화학 에너지 저장 물질의 전국 개발과 분석을 한 연구사인데요. 이렇게 교수님들과 선생님들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다음 달에 이제 어벤져스 4가 개봉할 텐데요. 어벤져스 팀에서 항상 인기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1편에 보면 토니 스타크가 공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아이언맨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아이언맨을 우지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여기 아크 원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1편에 보면 이 아크 원자라고 있고요. 영화상에서는 보면 초당 3기가와트의 전력을 내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해서 이제 아이언맨 2에서는 이제 그 3기가와트를 이제 12기가와트로 늘리고요. 점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이런 아이언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12기가와트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12기가와트 이 아크 원자로가 7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상에서 보면 토니 스타크가 이제 이것을 이제 핵융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아크 원자로를 개발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이언맨을 끌어들였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아크 원자로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활에서 이렇게 아크 원자로처럼 에너지 원을 직접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제 내면서 우리가 랩탑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휴대용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있는데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용화된 배터리를 보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단연 2차, 리튬 2차 전지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범위도 아주 다양하고 아마 여러분들 모두 리튬 이온 전지를 하나씩을 들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은 애플의 이제 아이폰 X입니다. 아이폰 X를 내려올 필요는 없는데 뜯어보면 큰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X 이전에는 큰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이 모델부터 효율성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내는 전력량은 총 이제 에너지는 이 정도 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전기 자동차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테슬라의 모델 S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가솔린이 아니라 이제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의 밑에 보면 약 16개의 배터리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 한 개당 1460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약 44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7,000개가 넘는 그런 배터리가 이 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면으로나 무게 면으로 스마트폰이나 전기자동차 보면 아주 리튬이온 전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리튬이온 전지의 개발이 이런 전기자동차나 랩탑과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 기기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리튬이온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그래파이트를 에너지로 쓰고 있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캐소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이론 용량을 계산해보면 이론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보면 약 387Wh/kg이고요. 현재 약 이 정도 200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에너지 수요도 또 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야겠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이렉트한 방법으로는 이 전극 물질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그래파이트나 캐소드로 쓰고 있는 리튬 메탈 옥사이드 같은 것을 이제 고용량 물질로 대체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극 물질에서는 실리콘이나 슌진 메탈 옥사이드, 그리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리튬 리치 캐소드로 바꾸면
우리가 훨씬 더 큰 용량을 가지는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약 이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는데요. 250에서 한 350 정도의 그런 용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한계는 언젠가는 도달하겠죠. 그래서 좀 더 큰 용량의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포스트 리튬 아이온 배터리 혹은 비욘드 리튬 아이온 배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튬 아이온 배터리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리튬 설포 배터리, 그리고 리튬 옥시즌 배터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튬 설포 배터리를 보면 에노드는 그래파이트가 아니라 리튬 메탈을 사용하고 있고요. 캐서드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설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극들이 용량이 아주 큽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용량 에너지 덴시티를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 이온 전지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튬 옥시즌 배터리도 산소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훨씬 더 높은 용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 시스템 유지하면서 전극을 개발하는 것을 첫 번째 발표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 초점 맞출 것인데 전극 계열보다는 이제 리액션 메커니즘이 아직 많이 복잡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리액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을 초점 맞춰서 두 번째 파트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고용량 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큰 부피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파이트, 흑연 물질을 보면 리튬 이온이 흑연 층산 구조가 있는데 그 층산 구조 사이에 리튬 아이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이 들어갔을 때 그 흑연의 그 레이어들이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팽창하는 그 부피 변화를 보면 빠졌다가 들어갔다 할 때 약 10%의 변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 10%가 크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고용량 물질인 실리콘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리콘은 한 개의 실리콘당 리튬 4.4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 들어가게 되면 부피가 처음의 실리콘보다 월등하게 커지는 약 350배 정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방면 중에 이렇게 실리콘이 커졌다 작아졌다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렇게 가뭄의 땅처럼 갈라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퀄리티 떨어지면 우리가 그 배터리에서는 전자가 통해되는데 그 일렉트리컬 로스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못 쓰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많이 쓸지 몰라도 충전 방면 조금만 하게 되면 용량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용량 물질은 이것을 어떻게 잘 볼륨 익스텐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대처하냐 이게 이제 포커스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나노 모티리얼로 많은 전공 물질을 개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포어쉘 스트럭처나 포로 스트럭처, 나노십 같은 스트럭처, 그리고 물질도 봐도 메탈 옥사이드, 메탈 실리케이트, 그리고 설파이드 같은 다양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과 일단 가능하면 리튬 전공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서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물질이 리튬 이온 전지로도 적용이 가능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저랑 디스커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질들을 이제 다 소개하는 것보다 제가 재밌는 컨셉을 가진 몇 가지 물질들을 이제 골랐는데요.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본 나노십인데요. 이렇게 투 디멘전으로 카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카본이 아니라 자세히 이 속을 들여다보면 망간 페라이트, 망간 아이온 옥사이드가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카본이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 디멘전이고요. 이 보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망간 올레이트와 아이온 올레이트를 솔트랑 섞어서 열 처리하면 이렇게 아주 예쁜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망간 아이온 옥사이드, 망간 페라이트라고 하죠. 망간 페라이트가 자석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카본들이 자석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물질에서 망간 아연 옥사이드가 빠진 물질. 그래서 그 염산으로 이것을 이제 산으로 이걸 에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칭을 하고 나면 이 망간 옥사이드가 있던 자리들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주변은 이제 카본이 다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중간중간에 포가 잘 종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칭 후에는 이제 망간 옥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카본을 이제 그 자석을 갖다 대서 이제 따라 붙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벼운 그런 공카본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이제 큰 배열에서 본 이제 카본 나노시트인데요. 보시면 포어들이 아주 잘 정렬이 되어 있고요. SM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보면 2디멘전으로 시트 모양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에서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한 개 한 개 관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이 그 나뭇잎 구조랑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뭇잎도 2디멘전이고 보면 책상 조직이 있죠. 그 용역수를 지나가는. 그래서 이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이 카본을 이제 카본 셀룰러 나노시트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본 셀룰러 나노시트가 전문물질 개발에 아주 유익한 점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카본은 전기전도도 높고 전달도 잘하고 그리고 부피 팽창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 정도로 아주 그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우리가 고용량 물질을 넣어놓으면 부피 변화에 잘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 예를 들면 고용량 물질, 실리콘이나 썰고, 틴옥사이드 같은 걸 넣었는데요. 이제 한 케이스로 실리콘, 틴옥사이드를 넣은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름 포에 틴 테트라제닐이라는 그 증기를 넣어주면 이제 증기가 이 포 안에 들어가서 틴옥사이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틴옥사이드가 한번 만들어지면 부피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어서 이렇게 틴옥사이드가 안에 맺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슈비너 파틀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엑스레이 스프레션과 기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본이고 틴옥사이드를 안에 넣었을 때 틴옥사이드를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 틴옥사이드의 전체 비율은 약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는 이제 카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전극 테스트를 했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 응급으로 사용했을 때 성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틴옥사이드는 이렇게 초반에는 이제 고용량을 보이지만 부피 변화를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50사이클만 돼도 용량이 확 줄어졌는데 이 물질을 사용했을 때 300사이클 동안 약 1000 정도의 용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 정도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파이트가 약 370이라는 것을 가정하면 약 한 두세 배의 용량을 계속 안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테이지 프로파일을 보시면 100사이클에서 200사이클까지 보시면 아주 안정하게 잘 겹친다는 것은 변함없이 잘 안정하는 뜻이고요. 여기 3000사이클, 3000mAh까지 올렸을 때도 이제 줄어드는 것이 적은데 3000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용량이 1000이기 때문에 3분의 1시간, 그러니까 약 20분 동안 충전했을 때 풀창지가 되는 그런 속도로 했을 때도 성능이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TEM으로 바꿨는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그래파이트, 그 카본 포 스트럭처 안에 이제 틴옥사이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리디에이션 됐을 때 이 자리를 보면 이제 틴옥사이드가 팽창해서 점점 커지지만 결과적으로 오버올 사이즈,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구에 붙어 있는 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볼륨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전내에도 틴옥사이드가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극 물질을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나타내는데요. 2디멘전이고 카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2디멘전이 얇기 때문에 전해질과 접촉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전 랭스가 짧고요. 그리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틴옥사이드가 커졌다 작아졌다 할 때 그 부피면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물질을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이온화 현상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저희 때는 크크나와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요즘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는데 이온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쉽게 이온화가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메탈로 됩니다. 그래서 이쪽 물질들은 자연계에서 이제 거의 다 이온 상태로 되지 않고 이쪽 물질들 금, 백금,
그 같은 경우는 거의 메탈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들을 이제 그 도속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물질들을 이제 만약에 합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온화 굉장히 큰 물질과 이온화 굉장히 작은 물질을 합치면 이제 이온화 굉장히 큰 물질들이 이제 녹아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징크 메탈이 있고 이제 카파 설페이트 용액이 있는데 징크를 이 용액상에 넣으면 징크는 쉽게 녹아 나오고 이제 카파는 그 표면에 속출됩니다. 그래서 메탈로 속출되고 이렇게 이 반응을 저희가 갈바닉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갈바닉 리플레이스먼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이 갈바닉 리플레이스를 이용하여서 많은 합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실버 그 나노 파티클 만들고 골드에 넣으면 이제 골드가 이제 속출되는, 그래서 골드 나노 파티클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첫 번째로 이런 메탈 스트럭처가 아니라 메탈 옥사이드 나노 파티클에서 갈바닉 리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난다는 것을 처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망간 옥사이드 MS3O4고요. 이것을 이제 아이언 퍼클레이트 용액에 넣으면 망간은 망간 2 플러스로 릴럭티브 디조션이라서 용출이 되고 여기 있는 아이언은 속출이 돼서 아이언 옥사이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망간 옥사이드가 녹아 나오는 것은 이렇게 빈 공간이 되고요. 표면에 아이언 옥사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망간과 아이언 이렇게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볼 수 있는데요.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 크다는 것은 리덕션 되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간은 좀 더 리덕션을 가지려고 하고 아이언은 리덕션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믹스드 메탈 옥사이드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텐셜이 다른 코발트 옥사이드에 틴 옥사이드 용액에 넣으면 틴 옥사이드가 만들어지고 코발트 옥사이드가 녹아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면 망간 옥사이드에 틴 옥사이드 넣으면 망간 옥사이드 녹아 나오고 틴 옥사이드가 흡수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처음 발견했고 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전문 물질 개발할 때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졸루션이 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이 이제 부피 평창에 아주 유익한 지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망간 옥사이드에서 아이언 옥사이드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시간을 오래 두면 모든 망간 옥사이드가 녹아 나오고 아이언 옥사이드가 생성되겠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조절하면 비율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일 때 아이언이 이렇게 남는 그런 믹스 옥사이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티뉴어스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배터리에 왜 좋냐면 그 리튬과 반응하는 볼테이지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망간 옥사이드를 만든다고 했으면 어떤 모양 만들든지 그 리튬과 반응하는 볼테이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아이언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망간과 아이언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포텐셜을 이제 우리가 튜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언 옥사이드 포텐셜이고 여기가 망간 옥사이드 포텐셜인데 이제 적절하게 섞었을 때 이제 포텐셜을 그 사이에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여러 가지 메탈 옥사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포텐셜도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 볼륨 팽창에 유리한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작게 만들면 아주 작게 만들면 다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리튬아이온 전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4V 정도입니다. 근데 그 솔벤트는 그 4V를 다 이제 스테이블하게 견디는 솔벤트가 없습니다. 일렉트로라이트. 그래서 언젠가는 고전을 가거나 아니면 조전을 했을 때 그 솔벤트가 분해돼서 부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극 표면에 부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물질을 만들었을 때 볼륨 팽창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반응도 같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이런 작은 물질을 이용해서 볼륨 팽창에도 유리하게 만들고 표면적도 좀 줄여서 그럼 부반응도 줄여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연 옥사이드를 첫 번째로 만들고 이 아연 옥사이드를 이렇게 어셈블리 시켜서 어셈블리 아연 옥사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극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물질, 여기 그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파티클 사이즈는 똑같은데 전체는 아주 큰 물질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프라이머리 파티클 자체가 아주 큰 두 번째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들을 이제 정기화학으로 이제 테스트, 전극으로 테스트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파티클 자체가 큰 물질은 볼륨 팽창을 잘 이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바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게 처음에 아주 작게 만든 물질은 처음에는 아주 용량이 좋게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구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좀 디케이 되면서 결국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어셈블리 된 물질은 처음에는 다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좀 작다가 점점 침투가 되면서 용량이 커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쿨럼 에피션시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98%라는 98, 96%라는 말은 우리가 이 증류물질을 100개를 받았을 때 한 4개 정도는 어딘가 다른 데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쿨럼 에피션시가 이 물질은 아주 많습니다. 96%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매 충전 방전 때마다 이제 부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결과적으로는 리튬 전문 물질로 아주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방전 전과 물을 SM과 TM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충전 전에 이제 테스트 전에 보시면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진 작은 파티클이고요. 이 파티클들을 모아서 이제 큰 파티클을 만든 세컨더리 파티클을 만든 어셈블리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기화학 테스트에 보면 정기화학 테스트 후에 보면 이제 전해질이 표면에서 분해가 돼서 아주 엑세시브한 SLA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아주 불투명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잘라보면 SLA가 형성이 되었지만 표면에만 형성되고 안에는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렇게 만든 물질이 부피 충방전 후에도 이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장점은 이제 부피 변화에도 잘 유지를 하고 이제 이것과 다르게 부반응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작은 물질과 큰 물질의 장점을 모두 갖고 온 것이죠.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나온 작은 아연 옥사이드는 파티클이 충방전 후에 점점 어그리게이션 되고 이제 주변에 많은 SR 피막들이 생기는 반면에 어셈블리 된 물질들은 표면에만 제한적으로 이제 피막이 생기면서 안정하게, 그리고 또한 그 프라이머리 파티클이 작기 때문에 부피 변화에도 잘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제가 그 포스트 리튬-아이온 배터리, 특히 리튬 셀퍼 배터리 분석에 관해서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극, 리튬이온 전지를 분석한다는 것은 리튬이온 전지를 충전 방전시키고 중간에 멈춰서 이런 셀들을 분해하고 그 셀에서 전극을 꺼내와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익스티튜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익스티튜 분석법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충전 방전 중에 스탑을 하게 되면 기블럼 스테이트로 돌아가려고 반응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했을 때 그 결과가 실제로 된 결과인지 보장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또한 리튬이 변화하게 되면 이제 그 공기나 수분에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분석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셀을 멈추지 않고 셀을 뜯지 않고 분해하지 않고 그 돌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셀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 오페란도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분석법이 오페란도 분석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셀에서는 그 리퀴드 페이지를 쓰는데 전자로
이제 분석을 했을 경우에 전자가 다 이제 솔벤트에 용액이 다 묻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전자로 분석하는 것들은 우리가 있고 그람도 분석을 하기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싱크로트론 그 가속기를 엑스레이를 이용하면 가장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그 가속기를 나타냈습니다. 이 포항에 있는 포항 엑셀러레이트 레버러토리고요. 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뉴욕에 있는 내셔널 싱크로트론 라이트 소스가 있고 NSLS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아르곤 내셔널 랩의 어드밴스드 포턴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코넬 대학교에 이제 코넬 하이 에너지 싱크로트론 소스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용한 이제 가속기는 이제 포항 가속기랑 이제 코넬 체스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다시피 그 많은 가속기의 공통점은 이렇게 동그란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포항 가속기도 그렇고 여기 NSLS 그리고 LPS도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건축물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전자를 저장하는 링인데요. 원리가 이제 전자를 아주 빠르게 가속을 시키고 여기에서 전자를 계속 돌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를 돌리게 되면 그 적선 방향으로 이제 방사광이 발산이 되는데요. 그 엑스레이를 포함한 방사광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선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실험실을 만들면 그 아주 밝은 방사광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했던 그 체스에는 이제 이런 동그란 건축물이 없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보이는 운동장 밑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뛰어놀고 있는 그 학생들이 전혀 밑에 이제 아주 큰 전자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 지하에 들어가 보면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 이용해서 많은 분석들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나 엑스레이 옵소션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은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그 배터리를 이제 가동 중에 비주얼라이징을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런 셀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우리가 크게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소션과 그리고 페이지 컨트라스트가 있는데요. 업소션은 여러분 그 TEM 많이 써보셨을 텐데 TEM과 거의 같습니다. 엑스레이가 물질을 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샘플에서 엑스레이를 흡수하게 되고요. 그 컨트라스트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을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물질이 두껍거나 혹은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좀 더 좋은 컨트라스트를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페이스 컨트라스트는 좀 다른데 페이스 컨트라스트는 경계면에서 리프렉티브 인덱스 차이 때문에 그 경계면에서 엑스레이 인텐시티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한 경계면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페이스 컨트라스트는 그 물질보다 이 샘플과 디텍터의 디스턴스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인셀로 이용하는데 포인셀과 디텍터의 거리를 늘려주게 되면 이 페이즈 컨트라스트를 좀 더 이펙트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었던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프인데요. 기본적으로 카본 페이퍼 위에 썰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 점들이 보이는데 이게 썰퍼 파티클입니다. 파티클이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카본 나노튜브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이렇고요. 제가 이제 거리를 좀 높여서 이제 측정했을 때 여기 보시면 그 썰퍼 인텐시티는 거의 비슷하고 이제 카본의 그 인텐시티가 점점 늘어나는 페이스 컨트라스트 인펙트가 증가하면서 이런 가벼운 카본도 우리가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리튬을 분석하거나 카본 그리고 썰퍼를 분석할 때 보시면 다 가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분석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런 페이스 컨트라스트 이펙트를 이용했을 때 우리 리튬이나 그런 카본까지도 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극 리튬 썰퍼 배터리가 충방전하는 도중에 우리가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주얼라이징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게 프로파일입니다. 썰퍼 배터리의 첫 번째 디스차지 프로파일이고 여기 보이는 것이 그 같은 시간에 측정된 엑스레이 디프렉션.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결정성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시간에 찍은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그래서 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셀을 돌아갈 때 분석하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죠.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나 엑스레이 옵섭션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피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셀퍼 배터리의 첫 번째 디스차지는 티피컬하게 전형적으로 두 가지 플랫 포텐셜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걸 플라트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투 플라트에서 우리가 어떤 셀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엑스레이 디퍼렉션 처음에는 셀퍼 픽이 뜹니다. 셀퍼 픽이 뜨고 디스차지 되면서 점점점 셀퍼 픽이 약해지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 플라트 사이에서는 아무 픽이 뜨지도 않게 되고요. 두 번째 로우 포텐셜에서 리슨 셀퍼 픽이 생겼다가 점점 강해졌다가 디스차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 스퍼지 스테이트에서의 그 마이크로스코프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셀퍼 파티클이 첫 번째 플라트에서 완전히 다 녹아버리고 이제 아래 플라트에서는 리튬 설파이드가 생성되는데 이제 리튬 설파이드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한 10나노이라서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프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어퍼 플라트에서 모든 설퍼 파티클이 모두 녹아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퍼가 폴리설파이드로 바뀌고 리튬 설퍼로 가는 것을 이제 엑스레이 분석법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차징 시에는 이제 앞에 보여드린 것만 디스차지고 첫 번째 차지 시에는 이제 그 역반이 일어나는데 리튬 설퍼 픽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모두 폴리설파이드로 바뀌어서 없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차지 끝날 때 갑자기 설포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법이 이제 많은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요. 이전에 리튬 설포 배터리 분석하는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설포가 언제 없어지냐, 리튬 설포가 언제부터 생겨나냐, 혹은 설포가 나중에 정말 생겨나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문들이 이제 찬반이 있었는데 이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포가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팩터들을 이제 리튬 설포 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그 커런트 덴시티가 리튬 설포 배터리의 그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디스차지를 하고 차지를 그 커런트 덴시티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전류를 바꿨을 때 생성되는 설포 파티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0.05mA였을 때는 설포 파티클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지만 이렇게 좀 더 높은 전류로 흘려졌을 때 파티클 사이즈가 훨씬 더 작은 파티클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템퍼처 이펙트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더 할 수 있었던 거는 엑스레이 컴퓨티브 토모그래피라고 엑스레이 CT인데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아마 CT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CT라는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이제 한 면에서 이제 비주얼라이징을 했는데 이것은 샘플을 돌려가면서 여러 각도에서 이미지를 얻어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체의 3D 스트럭처를 리컨스트럭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이용해서 전체 전국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전에는 큰 파티클, 큰 서퍼 파티클들이 아주 탑 레이어에만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디스차지 후에는 서퍼 파티클이 모두 없고 이제 카본 페이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스차지 다시 충전을 시키게 되면 서퍼 파티클이 형성되는데 파티클 사이즈는 이니셜 사이즈보다 훨씬 적고 훨씬 더 호모지니어스하고 그 탑 레이어뿐만 아니라 모든 레이어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설포가 어떻게 디퓨전하는지 우리가 충방류할 때 어떤 커런트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리튬 메탈 에너지입니다. 제가 리튬 설포 배터리 소개할 때 양극은 설포 배터리를 쓰고 음극을 리튬 메탈 음극을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리튬 메탈 에너지는
그 홀리그레이 일렉트로드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래파이트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다 호스트가 있는데 리튬 메탈은 그 자체가 이제 전국이 됩니다. 그리고 theoretical capacity가 그래파이트, 우리가 쓰고 있는 그래파이트 비해 5일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리덕스 포텐셜이 가장 낮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에너지 밀도를 아주 크게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리튬 메탈을 쓰지 않나요? 그럼 바로 안정성 문제 때문입니다. 리튬 메탈은 충전 방전 중에 이렇게 덴드라이트, 가시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리튬 메탈의 그 기본 속성 때문에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 모양으로 생기게 되면 우리가 두 전극 사이에 세퍼레이트를 놓고 두 전극이 닿지 않게. 하지만 가시 모양으로 생기면 그 리튬이 세퍼레이트를 뚫고 그 상대 전극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배터리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튬 메탈이 아주 가능성이 높고 좋지만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그 가시 모양 사용하는 것을, 덴드라이트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한데요. 저는 이제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피로 이제 리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LiPF6 LiPF6를 BCDC에 넣었을 때 우리가 커머셜 배터리에서는 이렇게 리튬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제가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작은 제가 말한 V슬랫이라고 하는데 V슬랫을 보완하면서 여기 1mm보다 작은 그 스테인리스 바를 만들고 글로브 박스 안에서 리튬 메탈을 이제 여기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착해서 이 두 개의 V슬랫을 양쪽으로 넣고 충전 방전을 하게 되면 한쪽에 리튬이 이제 생성되고 한쪽에는 리튬이 녹아나고 해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징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리튬 메탈에 관심이 있지만 리튬 메탈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디졸루션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리튬이 어떻게 자라는지 클리어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 인텐시티를 통해서 이제 그 덴드라이트의 그 특성, 예를 들면 솔리디티나 프로스트 같은 특성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엑스레이 장점 중에 하나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선책으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마이크로스코피로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세퍼레이트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전극이 세퍼레이터 밑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는 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엑스레이는 이것을 통과해서 그 리튬이 어떻게 자라는지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세퍼레이트인데요. 이제 한쪽에 리튬, 이쪽에 카파를 해서 리튬이 여기서 녹아 나오고 이렇게 이쪽 아래에서 생성되는 것을 이제 이미징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리튬이 첫 번째 녹아 나오고 이제 세퍼레이트 밑으로 이렇게 점점 쌓이면서 그리고 세퍼레이트는 이렇게 그 두 전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리튬이 쌓이는 것은 이제 세퍼레이트 근처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이제 리튬 덴시티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 방전 중에 이렇게 한쪽이 리튬이 높고 한쪽이 리튬이 쌓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 이렇게 멈춘다는 것은 이제 리튬이 세퍼레이트를 뚫고 쇼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쇼트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으면 이제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덴드라이트를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완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넣어줘서 어떨 때 가장 덴드라이트를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렉트로라이트 이펙트나 커런트 덴시티 이펙트, 템퍼러처 이펙트 등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용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전해질을 조금 보면 그 리튬이 자라는 모양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는 LiPF6가 이제 PC 전해질, 우리가 가장 클래시컬하게 사용하는 이제 전해질인데요. 이 전해질에서 보면 리튬 메탈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라죠. 그런데 FEC,
구조 비슷하지만 플로우 레이스라고 하는 걸 5%만 넣으면 표면이 아주 스무스하게 자랍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PF6를 0.05를 넣었을 때는 아예 이런 뾰족뾰족한 것이 아예 없어지고 이렇게 그 분수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질로 우리가 이제 리튬 메탈을 자라는데 크게 이제 덴드라이트 자라는 것을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약 300개의 넘는 전해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전해질 10가지가 넘는데 새로운 물질들을 하나씩 넣고 해서 스캔을 해봤습니다. 스캔을 하고 어떤 물질일 때 가장 리튬 덴드라이트가 튼튼하게 자라는지 확인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성분을 말해줄 수 없는데 아주 특허 분들 때문에 한 가지 개발한 그 뉴렉트로라이트라고 하셨는데 이 전해질 상에서는 덴드라이트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평평하게 지층이 충격 방향 중에 이렇게 덴스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난다면 이제 덴드라이트 세퍼레이터를 뚫는 건 위험한 문제는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전해질로 또 한 가지를 더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데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이 결과적으로 덴드라이트를 아주 유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짝 울퉁한 면이 있으면 상대 전구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 면이 전류가 포커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 부분에 덴드라이트가 집중적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결국 제가 개발한 뉴렉트로라이트가 잘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퍼 모양을 일부러 이렇게 잘라서 이쪽 리튬에서 이쪽으로 이제 리튬을 뉴클레이션 시켜보았습니다. 보면 왼쪽은 이제 전형적인 클래식한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고요. 오른쪽은 제가 이제 개발한 전해질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이렇게 뾰족한 면이 있으면 이쪽 부분이 더 가까우니까 덴드라이트가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예상대로 우리가 이제 클래식한 전해질 썼을 때는 여기 부분에 힘이 되고요. 이제 제가 찾은 전해질을 썼을 때는 이런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에 따라서 덴스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그 시스템에서 고용량 전문 물질을 개발했는데요. 제가 크게 세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카본을 나노시트인데 중간에 그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빈 공간으로 인해서 볼륨 팽창을 잘 유지할 수 있어서 성능이 잘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갈바닉 리플레이스먼트나 메탈 옥사이드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방법으로 만든 전극 물질이 아주 뒷이어전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셈블리한 물질이 아주 작은 물질이나 물질과 좀 큰 물질의 그 단점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로 보여줬고요. 두 번째 파트에는 엑스레이 분석을 위주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엑스레이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가벼운 물질, 리튬과 설퍼와 같은 그런 물질도 배터리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많은 변수를 줄 수 있었고요. 또한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CT를 찍어서 전국의 전체 전기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한 전해질을 통해서 리튬 메탈이 덴드라이트로 자라는 것을 충분히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외대학교 있을 때 실험실인데요. 특히 저희 교수님, 백다운명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초등학교 박사했을 때 승현 교수님, 특허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체스에서 그 엑스레이 분석을 할 때 체스 디렉터인 조엘 브록 교수님과 신광 그 박사님 많이 도와줬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